아바나바람일 오늘은 어머니의 발, 원래 제목은 어머니의 손과 발이라고 했는데 이 제목을 제가 좀 수정을 해서 실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어머니와 부처님과 뭐가 다르냐,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 글을 주보에 실었습니다. 어머니와 부처님과 다른 것이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두시고 오늘 제 얘기를 들어주시면 이해가 따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60년대 초 어느 인류 대학교 졸업생이 대기업인 한 회사 직원 공채 시험에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2000여 명이 응모하여 30명이 1차 시험에 합격했고 합격자들 면접시험을 치르는 날입니다. 면접시험은 상무, 전무, 사장 세 분이 면접 지원자들에게 여러 가지 다른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청년도 거기에 면접시험에 보게 됩니다. 이 청년이 사장 앞에 섰을 때 사장은 이 청년의 지원서 등을 한참 보고 난 후 시험 점수가 좋군, 그리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사장께서는 그 학생의 이력서를 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을 한 후에 청년에게 마지막 질문하기를 어머니에게 목욕을 시켜드리거나 발을 씻겨드린 적이 있습니까? 라는 사장의 질문에 청년은 무척 당황했고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씻겨드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등을 긁어드린 적이 있나요? 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등을 긁어드리면 어머니께서는 용돈을 주셨습니다. 청년은 불합격될 줄 짐작하면서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사장은 전무와 상무를 불러 무언가 귓속말을 나누는 것이 보였습니다. 면접 시간이 끝난 후 상무께서는 최종 합격자 발표는 개별 통보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청년도 자리에 일어나 인사를 하자 상무께서 청년을 따로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의 특별 지시사항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여기 오십시오. 하지만 사장님께서 한 가지 건의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를 목욕이나 발을 닦아드린 적이 없다고 하셨죠? 내일 여기 오시기 전에 꼭 한번 어머니 발을 씻겨드린 후에 사장님을 방문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할 수 있겠죠? 물론이죠. 청년은 꼭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날아갈 듯이 청년은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라고 하는 것은 떨어뜨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기뻤죠. 그럼 반드시 취업을 해서 어머니를 쉬게 해야 한다는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태어난 지 며칠이 안 돼서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품은 팔아 그를 키웠고 평생 학비를 댔습니다. 어머니의 바람대로 그는 최고의 명문 대학을 합격했고 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으며 대기업에 지금 응시하고 있습니다. 학비가 많았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아들에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아들이 돈을 벌어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해야 할 차례였습니다. 청년이 집에 갔을 때 어머니는 일터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시니 틀림없이 발이 가장 힘든 부분이니 씻겨드려야 할 거야. 그러니 차장님께서도 발을 씻겨드리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 아들이 어머니가 돌아와서 오자 아들이 발을 씻겨드리겠다고 하자 어머니는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갑자기 내 발을 씻겨준다는 거니? 마음은 고맙지만 내가 스끄마. 어머니는 한사코 발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어쩔 수 없이 어머니 발 씻겨드려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입사 면접을 봤습니다. 사장님이 어머니 발을 씻겨드리고 다시 내일 회사로 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지금 어머니 발을 씻겨드려야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의 태도는 금세 바뀌었습니다. 말없이 어머니는 문턱에 걸터앉아 세숫대하여 발을 담갔습니다. 청년은 오른손으로 조심스레 어머니의 발등을 잡았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가까이에서 살펴본 어머니의 발이었습니다. 자신의 발과 너무나도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앙상한 발등이 나뭇꽃칠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저를 키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이제 제가 은혜를 갚을게요. 아니다. 고생은 무슨 고생을. 어머니, 오늘 면접을 본 회사가 유명한 회사거든요. 제가 취직이 되면 더 이상 어머니께서는 고된 일을 하지 마시고 집에서 편히 쉬세요. 아들이 손에 어머니 발바닥이 닿는 순간 청년은 숨이 멎은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어머니 발바닥은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피부라고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이 발바닥에 닿았는지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발바닥에 굳은 살 때문에 아무런 감각도 없었던 것입니다. 청년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더 깊숙이 숙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참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빡쳐 오르는 울음을 간신히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하지만 어깨가 들썩이는 것은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한쪽 어깨에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발을 다 씻겨드린 후 어머니의 발을 끌어안고 목 놓아 구슬피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울음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청년은 다음날 회사 사장을 뵙고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저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장님은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을 저에게 크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 사장님이 아니셨다면 저는 어머니의 발을 만져볼 생각을 평생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큰 불효자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 주셨고 크나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혈육은 오직 어머니 한 분밖에 아무도 안 계십니다. 이제 정말 어머니를 잘 모시겠습니다. 제가 지원한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철저히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사장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청년 어깨를 도닥거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명문대학의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 우리 회사에 수석으로 입사한 것 또한 자랑입니다. 지금 바로 인사부로 가서 입사 수속을 받도록 하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 발 씻겨드린 적이 있습니까? 아마 씻겨드린 적이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지금 집에서 몸이 불편해 계시기 때문에 세수도 시켜드리고 손도 발도 다 시켜드리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요즘 부모님의 발과 옛날 부모님의 발, 60년대 초니까요. 이 이야기는 옛날 부모님들의 발과 다르지요. 요즘 부모님들의, 요즘 시대, 우리 사회 시대에는 그렇게 노동일을 많이, 물론 시골에 가면 지금도 노동일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발은 역시 이 어머니의 발과 거의 비슷할 거예요. 손발이 그럴 거예요. 그리고 얼굴도 햇빛에 그을러가지고 말이 아니죠. 시커매가지고 뭐 얼굴 가꾸지도 안 해서 어머니 얼굴이 너무나도 적고 또 허리도 구부러져 있고 그런 분 손발이 전부 다 앙상한 그런 시골에 계신 분들 60년대 초에 우리 사회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다 그랬죠. 그렇게 등이 구부러지고 손발이 앙상한 정도로 될 때까지의 그 노동일을 하시고 일을 하시는 이유가 뭐가 있고, 그때는 애도 많이 낳았잖아요. 그 애들을 다 기르려면은 노동일을 해서
살림을 꾸리고 식구를 먹여 살려야 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요즘 도시에서는 또 상황이 조금 다르죠. 물론 그렇게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부모님의 신체적 여러 가지의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요즘 부모님이 60년대 초의 부모님의 손발과 같은 곳이 어디일까요? 아마 마음일 겁니다. 마음. 그리고 어느 정도 연세가 드시면은 허리가 굽고 머리가 다 새고 손발도 이제 아무리 도심에서 산다 하더라도 다 앙상해지죠. 그 모습이 부모님의 우리 자식들을 기르기 위한 삶 속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어느 법회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모든 부모님의 얼굴에 이 주름살은 정말 우리는 그 주름살을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부모님의 삶의 훈장이라고 그랬어요. 삶의 훈장.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그 삶 속에서 또 세월 속에서 그려진 얼굴의 훈장이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지. 세월이 갔기 때문에 모두가 다 어떻게 살든지 간에 피부가 좀 더 거칠어지면은 다 주름이 가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또 피부가 어떤 거냐, 건성이냐, 지성이냐에 따라서 얼굴에 같은 나이라도 주름이 더하고 덜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피부가 건성은 아닌 것 같아요. 얼굴에 주름살이 아직까지는 안 갔어요. 좀 더 나이가 먹어야 얼굴에 주름살이 갈 것 같아요. 얼굴에 주름살이 없다고 제가 그냥 편히 산 것은 아니에요. 정말 저도 지난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참 일도 많이 했고요. 열심히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또 어리석게 살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하지만 그 얼굴에 이제 나타나게 되지요. 그 얼굴이 보면은 다들 부모님들의 얼굴에는 주름살이 다 있는데 저는 애가 없으니까 주름살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저희 은사 스님이 하신 말씀이신데 어머니와 부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하신 것인데요.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감싼 일체 고통의, 우리를 둘러싼 일체 고통의 어둠을 타파하시고 또한 온갖 고뇌와 장애를 쓸어버리고 세상의 영원한 진리의 빛 등불로 오셨다. 그랬어요. 일체 중생의 생명 평화로 삶의 희망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부처님께서 자비 은혜와 삶의 지혜로 오셨다는 것을 바로 믿고 감사하여야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신 그 가르침,
이것은 전부 다 우리가 중생의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지혜의 눈을 뜨고 그리고 삶을 자비롭게 살면서 고통이라고 하는 그 속박속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고통에서 벗어나지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에게 교육을 시키시죠. 교육을 시키는 것은 우리 중생의 무명 번뇌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을 착하게, 자비롭게, 지혜롭게 가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의 고통의 속박 속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부처님보다는 또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실적인 삶의 고통과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그러한 삶을 사신다는 것이죠. 자식의 삶의 미래의 삶을 평화롭게 살게 하기 위한 그러한 성장하게 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보호하고 또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부모님이죠.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보다는 더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 부모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문 속에서는 집에 계시는 생부를 잘 모셔라, 그렇게 얘기를 큰 스님들이 많이 하셔요. 진짜 현실 생불은 집에 계시는 부모님인데, 부모님을 제껴놓고 법당에 와가지고 부처님에게 뭘 조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냐, 이런 말씀을 그 선사들이 많이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부처님은 너 자신이다. 너 자신이다. 밖에서 찾지 마라. 밖에서. 집 안에서 부모님을 부처님으로 모실 줄 아는 그러한 수행정진을 하고, 그리고 너 자신이 지혜와 자비로 무장하는 그러한 부처가 되라. 부처로서의 너 자신을 발견하라. 이게 이제 부처님 선사들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내 자신은 제껴놓고 부모님을 제껴놓고 밖에 나가서 누구를 찾아요? 밖에 나가서 무엇을 찾습니까? 밖에 나가면은 물론 자연과 이 인간 사회가 함께 이 사고에서 모든 존재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나가는 이 삶이지만, 그러나 그 가장 소중한 주인공은 자기 자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모시지 않고 부처님을 모시겠다라고 이렇게 생각만을 한다면은 그것은 부처님을 잘 못 모시는 것이다. 자기 자신 속에서 부처의 지혜와 부처의 자비를 찾지 않고 지혜스럽게 마음의 눈을 뜨지 않고 자비 행동을 하지 않고 그러한 자기 자신을 만들지 않고 어디서 부처를 찾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머니의 발과 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얘기 다 하면 다음에 얘기할 게 없는데 참 아껴야 되는데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자기 반려자가 또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좀 생각을 해 보시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평생의 동반자는 누구냐? 한 대학원의 노교수가 수업이 끝날 무렵 결혼한 여학생에게 좋아하는 사람 20명의 이름을 칠판에 써보라고 했어요. 그 학생은 가족, 친구, 회사 동료 등등 다 생각을 해서 칠판에다가 쭉 그 이름을 썼어요. 학생의 이름을 다 적자 교수는 학생에게 그 20명 중에서 꼭 20명만 될 것은 아니죠. 학생이 그 20명 중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 하나를 지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학생이 한 명의 이름을 지우자 교수가 또 말했어요. 그 다음으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 이름을 하나 지우게네. 학생 교수의 요구에 따라 사람의 이름을 계속 지우고 결국 칠판에는 부모님과 남편, 자녀 4사람만 남았어요. 교수가 또 뭐라고 했겠어요? 또 지우라고 했겠죠? 교실안은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조용했던가 봐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 이름 다시 지어보게. 그녀는 한참 망설이다가 아버지 이름을 지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없어도 괜찮다 이거죠. 네? 여기 다 아버지들이죠.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 누구? 자식, 또 누구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없어도 지금 당장 없어도 되는 사람 한 사람 지우라니까 아버지를 지웠어요. 심정이 어떠십니까? 아버님들. 교수는 이어서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한 명 지우라고 했어요. 그녀가 자신을 낳은 어머니 이름을 지우자 또다시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제 누가 남았어요? 남편하고 자식이 남았잖아요. 남편하고 자식밖에 안 남았는데 그 중에서도 한 사람 지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지? 네? 남편 지워? 여기 있는 남편들 기분 되게 나쁘겠네요. 남편은 또 얻으면 되니까 옳다 됐다 이 기회에 남편을 바꿔보자 뭐 이런 거예요. 한동안 멍하니 있던 그녀는 아이 이름을 지으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몸으로 낳은 아이를 이름을 지었어요. 한참 후에 눈물을 그친 학생에게 교수는 물었다. 자네를 낳아준 부모와 자네가 낳은 자식을 왜 지었으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고 마음만 먹으면 다시 구할 수 있는 남편을 왜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남겼는가 하고 물었어요. 물으니까 그녀가 천천히 말을 했어요. 대답을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부모님께서는 먼저 돌아가실 것이고 아이는 다 자라면 내 품을 떠날 것이며 그렇다면 평생 저에게 평생 동반자가 되어줄 사람은 남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동의하세요? 동의는 무슨 동의라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누구를 남기겠습니까? 응? 오늘 저녁에 가서 이 얘기를 애들이 있는데 남편이 있는데도 같이 하면 안 되겠나요? 가장 소중한 사람의 기준이 뭡니까? 돈만 있는 사람? 자식이 커서 돈 잘 번다면 자식을 남기겠죠? 남편을 지우고. 남편이 돈 잘 버니까 자식은 또 낳으면 되니까 자식을 지워요. 돈이 중요한 소중한 가치라고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돈이 소중한 가치 중심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달라질 수가 있죠. 그 사람은 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아들을 죽일 수도 있고 남편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고민 해보셨습니까? 끔찍해서 못하지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가 부처다라고 하는 것이고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평생의 동반자는 자기 반려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꼭 맞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만큼 부인은 남편이 소중하고 남편은 부인이 소중하다는 것이죠. 또 뭔가 가치 중심이냐에 따라서 남편을 빨리 보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부처님과 부모님. 부모님과 부처는 이퀄이다. 틀리지 않다. 같다. 오히려 부모님은 현실적인 우리 삶 속에서 부처님 역할을 하고 계신다. 이 부모님을 우리는 부처님으로 모실 줄 알아. 그래야 살아계시는 부처님을 모시는 것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내 삶의 가치관이 뭐냐에 따라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치관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가치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